디지털 콘텐츠의 틈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디지털 콘텐츠의 틈새 글쎄요. 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선발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은 좀 있었는데 틈새에 대한 게 혹시 뭐가 저는 요즘 제가 좀 재미나게 예. 보고 있는 게 우리 BTS의 빅히트가 최근 상장하면서 빅히트가 본인들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닌 종합 IT 서비스 회사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재미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BTS는 소위 얘기한 팬층 팬덤을 확보하는 유튜브가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런 엔터테인먼트의 컨텐츠를 가진 넷플릭스가 되겠다라고 지금 본인들은 그 사업 방향을 그렇게 가지고 가면서 각종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지금 M&A 하거나 이제 그런 컨텐츠, 그런 특성화된 팬층을 만들어낸 특성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실제 지금 위버스라는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것도 되게 재미난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면서 빅에이트의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앞으로 어떤 이제 활약을 펼칠지 되게 비추고 많이 주목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콘텐츠 얘기하시니까 제가 최근 빅히트의 위버스라는 플랫폼도 좀 떠오릅니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뭐 콘텐츠의 틈새 시장이라든지 저는 그 뭐 넷플릭스 얘기하시니까 넷플릭스도 사실은 십몇 년 전에 비디오 렌탈하다가 이게 이제 네트워크로 올라와서 이렇게 된 대박 친 회사다 보니까 유사협정으로 그 영화에 대한 소재에 대한 유통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서 대박이 된 거잖아요. 그게 틈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틈새에 가장 성공한 거는 틈새에 가장 성공한 게 뭘까요?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미디어 플랫폼 회사에서 롱테일을 얘기를 하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추천, 큐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게 그 책에도 나온 것처럼 처음에 영화나 VOD가 출시하면 비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책들이 이제 이해관계자들끼리 이제 있거든요. 뭐 3주 지나면 반값이고 이제 나중에는 무료고. 근데 시간이 지나도 무료로 안 풀리는 또 컨텐츠들이 또 있어요. 예, 예, 예. 그런 애들이 있고 또 무료로 풀렸지만 결국은 그 무료로 고객들은 컨텐츠를 소비를 하지만 플랫폼사하고 제작사하고는 또 정기적으로 계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래된 컨텐츠를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컨텐츠가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들한테 핏하게 좀 이렇게 추천을 잘해주는 부분이 되면 롱테일이 조금 성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미디어 외에도 사실은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활용은 하고는 있지만 좀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제가 지금 틈새에 가장 성공한 사례가 뭔가 이렇게 아까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디지털 콘텐츠하고 관계없지만 소카 같은 경우잖아요. 택시 타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렌탈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짧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던 게 이제 소카 같은 경우, 지파, 소카 뭐 이런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그 읽은 책에는 그 불법 복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있어서 이게 저는 일본에서 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일본에 같은 경우는 세컨드 프로덕션의 시장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하나 나오면 그거에 대한 뭐 캐릭터, 만화, 음악, 뭐 그다음에 볼펜, 뭐 하물며 뭐 가방에서부터 이게 시장이 오히려 이 첫 번째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러한 시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시장을 만들어낸 것이 이제 카카오 프렌즈나 네이버 프렌즈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들은 뭐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모티콘을 통해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약간 특성이 좀 다르죠. 아무튼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자, 불법 복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 불법 복제가 굉장히 큰 디지털 콘텐츠 재화의 리스크다. 근데 과거에는 그걸 이용한 것도 좀 아시죠? 우리가 마치 그 노이즈 마케팅 하는 것처럼 그 불법 복제를 유도해서 첫 번째 프로덕션을 내보내고 프리미엄 버전에 돈을 받는 그런 형태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불법 복제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정 부분의 시간이 불법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SPC처럼 추적을 해서 돈을 걷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SPC는 그런 것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좀 떨어지면 불법 복제 저기 나간다 이러면 매출이 확 올라가는 거 아시죠? 뭐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가 항상 고정 수입이 들어옵니다. 관공서에서 들어오는 것과 수입이 떨어지면 불법 복제 나간다 이렇게 되면 다시 매출이 쭉 잡히고 순이익이 쭉 올라가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 이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그런 것만 또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 엄청나게 메일을 많이 받았어요. 선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너 80만 원 내지 않으면 고소 고발돼. 뭐 이걸 대행해주는 아무튼 변호사들께서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불법 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 없습니까? 저는 주로 이제 금융기관 내에서 사내에서 주로 있어가지고 그거는 진짜 검사나 이런 거 뭐 이렇게 나오고 실사를 나오고 뭐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그래서 트위터 막 이런 데서도 영국에서 막 와가지고 막 검사하고 블룸버그 단말기 이렇게 딱 그 지정한 데서만 안 쓰면 이제 걸리잖아요. 근데 불시에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고, 그럼 결국은 합의를 해가지고 뭐 더 사든지 그동안에 있었던 거 뭐 다 감면해 줄 테니 뭐 몇 대 더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학교가 이제 국립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PC에다 꽂아놓고 한번 돌리면 지운 것까지 다 나오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얘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보죠. 당신네들이 이래 해서 이렇게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몇 카피를 사라든지 아니면 벌금을 얼마만 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상당한 수익들을 가져갔죠. 특히 이렇게 어도브 같은 경우 학생들이 많이 쓰는 포토샵 이런 것들은 뭐 아주 킬러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는 구독 경제입니다. 이 서브스크립션 모델 정말 훌륭한 모델이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의 가장 원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라임입니다. 프라임을 만들 때까지는 그러한 그 가입자 모델 기반이 됩니다. 물론 이제 커머스의 경우입니다. 그전에는 뭐 돈을 내고 집수리를 맡기거나 아니면 신문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구독 경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온라인상에서 프라임에 대한 부분. 그러면 과연 그 77달러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77달러였는데 77달러를 왜 정했는가? 그 다음에 77달러를 줬을 때 어떤 페이버를 줘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길 배송. 굉장히 뭐 다음날 배송해 준대. 와, 너무 좋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아까 말씀드린 원가에 부담이 없는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롱테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아시다시피 노래가 100곡이 있으면 그 중에 5%만이 매출의 90%를 넘습니다. 신곡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일어나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0%, 80%에서 매출을 합치면 결국 여기에 첫 번째 5%에 나는 90몇 %의 매출을 커버하고 남는다. 긴 시간으로 봤을 때 이걸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77달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페이버를 디지털 콘텐츠로 주고 이길 배송으로 줬고 대도시 안에서만. 근데 77달러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다른 가입자 기반 모델,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가 아니라 무슨 저기 뭔가를 뭐 우유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 고민해서 고민했답니다. 첫 번째. 그리고 77달러를 정하고서 이 사람들이 페이버를 줬을 때 도대체 78달러, 79달러 가져가면 가입자 하나를 받을 때마다 망하기 때문에 1달러씩 앞까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앞에서 남고 뒤에서까지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다라고 했는데 엄청난 계산 끝에 24시간 내내를 써도 75달러밖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냈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입자 모델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왜 77달러인가? 가입 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그 다음에 이 고객들이 가입 비용을 했을 때 과연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요. 병원에 들어가 있을 시간이 없죠. 한가하면 들어가서 한 달에 10몇만 원씩 아마 돈을 받아냈을 텐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해놓고서도 그것을 다 못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또 첫 번째 뭐냐면 가입을 하게 되면 1년에 $1,300 정도의 비용을 쓴답니다. 그 쇼핑에 대한 평균 금액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의 쇼핑을 한답니다. 근데 비프라임 고객은 1년 거쳐서 $70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에도 한 번 할까, 두 달에 한 번 할까 정도의 쇼핑을 한대죠. 그러니까 프라임을 가입하게 되면 그 $77를 냈기 때문에 돈을 더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에 가승 효과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 그 책에 보시면 소규 경제와 구독 경제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갈랐고요. 가격에 있어서는 비용 기반이 아니라 이제 가치 기반이다. 그 다음에 항구적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구독 경제는 경제적 가치를 줄 것인가, 수치적으로. 야, 내가 10만 원을 가입했더니 11만 원어치 정도의 혜택을 받았어. 라든지 아니면 그게 정량적으로 표시가 안 되면 정성적으로 해도 야, 내가 그 정도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을 주든지 아니면 욕구나 기대를 충족해 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막연한 밸류를 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유니크해야지만이 가입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가입자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가입자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들에 대한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입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가 돼야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냐면 가입자가 탈퇴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재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가입 기반의 기본적인 플로우입니다. 가입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가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입이 탈퇴가 돼도 어떻게 재가입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인 구독 서비스의 플로우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구독 경제에 대한 단점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위에 구독 경제에 좋을 법한 구독 서비스, 특이한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시죠. 구독 서비스가 꼭 있었으면 좋을 법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김대건 부장님 이렇게 부처님까지 가만히 계시는데 뭐 구독 서비스 저는 뭐 하고 개인적으로 예, 말씀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있었으면 좋겠었으면 하는 구독 서비스가 뭐냐면요. 물론 뭐 지금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에서 IT 기계라든지 뭐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거나 뭐 이렇게 프린터나 이런 거 막 고장이 막 고장이 난다든지 뭐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막 이러면 이게 조금 와가지고 누가 한번 좀 점검을 해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뭐 누가 오셔가지고 또 하면 또 됐다가 뭐 안 됐다가 막 이러면은 굉장히 이게 사소하지만 스트레스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한 번씩 이렇게 IT 메인테넌스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린터도 카트리지 지금 교체할 때 됐으면 그냥 와가지고 미리 좀 사다 놓고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이제 니드 있는 소규모 사무실이라든지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변호사님 그 구독 서비스는 제가 해드릴게요. 싸게. 너무 근데 비싸서 안 될 것 같은데. 주변에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주변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서비스를 있어요? 해주는 데가 있어요. 나 왜 예, 몰랐어? 나는 왜 예. 몰랐어?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전에 그게 90년대 말이었는데 데이콤에서 일을 할 때인데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뭐가 있었냐면요. 돈을 이렇게 주면 화초를 갖다 놨다가 나중에 이제 물도 주고 막 이랬다가 시들고 그러면 다시 가져가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 90년대 말에 좋다. 생겼던 그런 거 있어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뭡니까 이렇게 꽃집이나 이렇게 나무집들이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굉장히 오래된 구독 서비스 중에 하나죠. 뭐 디지털하고는 관계가 없지만.